미래는 가장 빠른 자의 것이다. 현재 마벨은 전자 속도를 넘어가지고 빛의 속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요, 기존 금융의 장벽을 넘어서 블록체인 속도로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랑 돈이 빛의 속도로 만나는 이런 지점에서 또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거의 속도에 머무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빛의 속도를 질주하는 미래에 올라탈 줄 아시는 분들인가요?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사채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자 이번 영상 작정하고 진짜 좋은 정보들 위주로만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앞으로 인공지능 세상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될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다소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가 7조 5천억 들여서 인수한 스타트업 기술 하나가 인공지능 코인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AI 칩들이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나르는 구리선이 뜨거워지면서 그 성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리 대신에 빛으로 데이터를 쏘는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빛의 속도로 연결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수천조 원의 돈이 필요해졌고요. 그 거대한 자금을 움직일 유일한 통로로 리플 XRP가 선택됐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S를 통해서 기관들이 국채랑 부동산을 토큰화하고 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거. 빛으로 연결된 인공지능 시대의 혈관은 리플이 될 것이고 지금이 그 거대한 인프라를 선점할 마지막 기회가 되어줄 겁니다. 자, 먼저 2025년 12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왔다라는 거. 이 겉보기에 반도체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의 한 건의 인수 소식일 뿐이겠지만요. 그 이면에는 이 과학적인 특이점이라고 부를 만큼 근본적인 변화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반세기 동안 실리콘 칩의 집적도를 높여왔던 무어의 법칙은요, 어느덧 한계에 이르렀고 이 GPU의 연산 능력은 수직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구리선이 발열과 저항 때문에 발목을 잡는 이런 병목이 된 건데요. 최근에 마벨의 최신 결정, 이 광학 인터커넥트 스타트업 셀레스티얼 AI 인공지능에 최대 55억 달러 인수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이런 구리 시대의 종말과 앞으로 광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자의 흐름으로 연결되던 데이터 센터 신경망을 이제부터는 빛의 흐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선언이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기술 교체를 넘어서 이 거시경제랑 지정학 그리고 암호화폐 금융까지도 세 가지 흐름으로 하나를 엮으면서 전 세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빛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금융 구조까지 파급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의외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리플 XRP의 블록체인 기술이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 인프라 혁명의 한 축이 되고 있는지도 흥미진진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 겉으로 봤을 때 모두가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움츠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미래를 선점하려는 이런 거대한 투자랑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과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과연 왜 지금 이 시점이 과학적 특이점, 즉 세상이 바뀌는 변곡점인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난 뉴스인 마벨의 셀레스티얼 AI 인수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초 이 데이터 인프라 반도체 분야의 강자 마벨 테크놀로지는요, 광학 인터커넥트 전문 스타트업 셀레스티얼 AI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인수 금액 구조를 뜯어보면은 이 마벨의 승부수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마벨은 먼저 현금 10억 달러랑 자사 주식 22.5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약 32.5억 달러 규모의 초기 대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계약에는 성과 연동 보상 조항이 붙어 있다 보니까 셀레스티얼 AI가 이 향후 일정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은 추가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종 인수 금액은 최대 55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7조 5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인생 스타트업 하나에 7조 원 넘는 가치를 책정했다라고 하니까 다소 놀랍기도 하겠지만요. 그 속사정을 보면은 시장의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셀레스티얼 AI가 2029년 회계연도 말까지 누적 매출 5억 달러를 올리게 된다면은 언아웃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지급하고 또 누적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가면은 전액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셀레스티얼의 매출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지만요. 이 마벨과 투자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이 회사의 매출이 기존의 0에서 수십억 달러로 급증하는 이런 J커브 성장을 그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마벨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마벨이 이 거금을 마련한 방식입니다. 바로 불과 몇 달 전 2025년 8월
이 마벨이 자동차용 인터넷 사업부를 독일 인피니언에 25억 달러에 매각한 바가 있는데, 성장이 정체된 레거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곧바로 차세대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고 있는 셈이죠. 성장성이 낮은 사업을 팔고 또 미래 기술에 올인하는 이런 전략적인 자본 순환을 단행한 건데요. 이게 바로 마벨 경영진이 이번 인수를 그만큼 회사 운명을 건 승부수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승부수의 대상이 바로 광으로 짜인 데이터 센터 신경망, 즉 광학 인터커넥트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마벨이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을까? 그 정답은 현재 AI 인프라가 직면한 물리적인 한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대한 컴퓨팅 클러스터에서는 사실 GPU 자체의 연산 능력보다는 GPU랑 메모리, 그리고 GPU 상호 간의 데이터 이동 속도가 병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옮기냐, 이 여부가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거. 이 기존에는 고성능 GPU 카드들을 서로 연결하려면은 구리선을 통한 전기적인 연결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칩이 수천 개, 수만 개 규모로 확장되면서 이 구리선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전기 신호가 먼 거리를 가면서 급격하게 약해지고 또 빠른 신호일수록 열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아무리 GPU 속도가 빨라져도요, 이 구리 배선의 저항과 발열 때문에 데이터 이동에 시간이 걸리고 또 전체 시스템이 뜨거워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 병목 자체가 이 연산장치가 아니라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마벨이 인수한 이 셀레스티얼 AI의 기술은 바로 이 병목을 광으로서 해결합니다. 전자 대신 광자를 데이터 전달 매개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은 신호 손실이랑 거리 제약이 극복이 됩니다. 이 구리선 같은 경우는 전기 저항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스킨 효과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빛신호는요, 이런 저항이 없이 거의 손실 없이 먼 거리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데이터 센터에서 GPU들을 반드시 가까이 붙여가지고 배치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자유롭게 배치해도 속도 저하가 없으니까요, 시스템 설계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역폭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구리선 연결은 물리적으로 칩 가장자리에 한정된 접점들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하지만 광 인터커넥트 칩 전체 표면을 활용해서 또 수많은 광 경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동일 면적 대비했을 때 이 통신량을 기존 대비 20배에서 25배 이상 늘릴 수가 있습니다. 광 케이블 한 가닥으로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방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과 발열 개선이 있습니다. 이 고속 전기 배선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또 열을 내는데요. 반면에 광 연결은 동일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전력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요. 발열도 훨씬 더 적습니다. 이 전력 효율 자체가 2배 좋아진다는 것은 최근에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지연 시간이 극적으로 단축됩니다. 이 전기 신호가 저항을 뚫고 가는데 시간 지체가 있는데요. 빛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광학 네트워크에서는 신호 전송 지연을 나노초 단위로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이 대규모 분산 AI 모델도 거의 실시간으로 서로 통신하면서 학습하고 추론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런 변화들은 한마디로 하드웨어의 판을 다시 짜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 메모리 장벽의 붕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혁신적인데요. 기존 시스템에서 GPU가 자기 바로 옆에 붙은 HBM에만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그 외에 더 큰 메모리에 접근하려면 속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 셀레스티얼 AI의 광학 기술을 활용하면 수천 개에 이르는 GPU들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대한 메모리 풀을 마치 자신의 로컬 메모리처럼 이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 빛으로 연결된 분산 메모리 아키텍처가 실현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크기를 더 이상 하드웨어 메모리 용량이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메모리 늘릴 수 있고 광망으로 묶기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상상만 했었던 무한대로 확장 가능한 인공지능이 이 물리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얼 AI가 보유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그리고 CPO 역시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칩 패키지 내부에다가 직접 심어버리는 기술인데요. 지금까지는 칩이 이 데이터 주고받을 때 칩 내부에서 전기 신호를 처리하다가 칩을 나와서는 광 케이블로 보내기 위해서 전자에서 광신호 변환기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CPU 기술 같은 경우는 이 변환 단계를 칩 안에서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한다라는 거. 이 칩과 광학부가 한 몸으로 패키징 되다 보니까 손실도 최소화되고 통신 밀도는 극대화되겠죠. 이 마벨이 이번 인수로 이런 핵심 IP를 손에 넣음으로써 단순하게 인터커넥트 칩을 파는 회사를 넘어서요, 차세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의 광학 신경망을 지배하는 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뇌의 신경들을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이런 기술을 독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벨의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그동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고속 연결 시장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의 양강 구도로 굳어져 있었죠. 엔비디아가 자사 GPU들끼리 초고속 연결을 할 수 있는 NVLink 기술, 그리고 클러스터 네트워킹용으로 인피니밴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PU, 서버, 스위치까지 모든 부품을 자기 생태계로 구성하면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즉 폐쇄적인 고성능 플랫폼을 구축해 왔었는데, 여기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모든 업체가 두루 쓸 수 있는 표준인 이더넷 기반의 스위치 칩을 공급을 하면서요, 이 엔비디아의 독점에 도전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고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토마호크 시리즈로 대표되는 브로드컴의 스위치 칩은요, 아마존, 구글 같은 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굴리는 빅테크들이 선호하는 솔루션이었죠. 개방형 표준이라는 강점을 내세워서 엔비디아의 대안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마벨 측에선 광학 패브릭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제3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 이 셀레스티얼 AI 인수를 통해서 마벨은요, 광신호로 칩들을 촘촘히 연결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손에 넣었고, 이런 것들을 개방형 패브릭 형태로서 시장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엔비디아처럼 자기 GPU랑 자기 스위치만 쓰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이다라고 할지라도 마벨의 광학 인터커넥트로 모두 연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엔비디아의 NVLink 없이도 수만 개의 칩을 초고속으로 묶을 수 있는 이 중립적인 연결망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 마벨의 전략이라는 거. AI 인프라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이 특정 업체의 기술에 중독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솔루션이 생긴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마벨은 스스로를 반 엔비디아 연합의 핵심 무기 공급상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인공지능 패권을 노리는 빅테크 기업들은요, 더 이상 엔비디아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고 마벨과 손잡아서 자체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마벨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죠. 독점적인 지위를 위협하는 셈입니다. 브로드컴도 마벨의 광기술 도전에 직면했는데요. 결국에 데이터 센터 연결성 시장이 엔비디아 대 브로드컴 대 마벨까지도 이 3파전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마벨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한 발 앞선 광학 중심 패러다임을 쥐었기 때문에 이 기존 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정학적인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 현재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 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초점이 누가 더 미세한 공정의 반도체 칩을 만드느냐, 즉 로직 반도체 공정 기술, 예를 들자면 3나노 같은 게 있겠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미국이 첨단 노광 장비에 중국 반입을 막았고 중국은 국산화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앞에서 이 중국의 쉽사리 최첨단 로직칩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략적인 우회로를 모색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와 맞닿은 이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입니다. 이 중국이 왜 광학칩에 주목하느냐를 이해하려면은 앞서 언급드린 포인트를 상기하셔야 됩니다.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은 칩 자체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보다 이 광신호의 정밀 제어가 핵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칩 설계 철학이 이 기존 디지털 로직과 다르고 생산 공정도 굳이 3mm 같은 이 초미세 공정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45mm나 90mm급의 구형 반도체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세계적인 광학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곧 최신 EUV 장비를 얻지 못해서 7mm, 5mm 벽에 맞춘 중국도요, 이 자신들 보유 장비로 광학 인공지능 가속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정면 돌파구가 막히니까요, 아예 그 발상을 바꿔서 빛의 법칙으로 승부를 보려는 거겠죠. 실제로 최근 중국의 일부 스타트업들은 비교적 구형 공정으로서 인공지능용 광 인터커넥트 칩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단순해요. 이 많은 수의 평범한 칩들을 빛으로 초고속 연결해서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것. 첨단 공정이 없어도 이 광학기술로 인공지능 계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미국도 이런 중국의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했고요. 여기에는 광자 기술을 활용한 처리장치, 즉 광학 AI 칩
관련 인터커넥트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던져졌습니다. 이 동시에 중국의 관련 기업 140곳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첨단 패키징 기술과 과학 부품의 중국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강력한 조치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광자로 꼼수 부린다, 그 길도 막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이 중국의 광학 우회로를 봉쇄하면서 AI 인공지능 패권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벨의 셀레스티얼 AI 인수는요, 단순한 기업 전략을 넘어서 미국 국가 안보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AI 인프라 핵심 기술인 광학 패브릭을 미국 기업이 선점함으로써 이 기술이 중국 쪽으로 유출된다라거나 라이선스될 여지를 원천 차단한 효과가 있겠죠. 만약에 셀레스티얼 AI가 독립적으로 남아있었다면요, 중국 기업이 거액을 주고 기술을 사가려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기업 산하에 들어갔다 보니까 미국 법과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 결국에 글로벌 AI 생태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광동맹, 그리고 중국의 독자적 광생태계, 이렇게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AI 기술 패권의 최전선이 이 반도체 소자의 크기 경쟁에서 광 네트워크의 속도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 새로운 빛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학 인터커넥트라는 기술 혁명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시장을 보시면은 여기서 흥미로운 모순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 겉으로 보이는 투자자 심리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죠. 실제로 CNN이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 최근 수치가 30 전후로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쪽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는 더더욱이 위축돼서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25 내외까지도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높은 금리, 또 소비 둔화 우려들, 여기저기서 들리는 지정학적인 불안 소식까지도 이 대중 투자 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많은 개인분들께서 현금을 움켜쥐고 또 위험 자산에 선뜻 손을 못 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 산업계의 움직임은 또 이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설비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포함해서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요, 총 4천억 달러, 하나로 550조 원 이상을 AI 데이터 센터랑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은행들도 입을 모으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라거나 모건 스탠리는 이번 AI 인프라 사이클이 2026년까지 가속화되리라고 전망을 하면서 그 규모가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 통신망 투자 붐을 능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곳곳에서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 장비 수주는 몇 년치 풀가동 예약이 꽉 차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겉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만요,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화된 풍경을 두고 이중 경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 소비, 그리고 자산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다들 긴축하고 불안해하지만요, 이 핵심 산업 인프라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홍수처럼 몰리는 이런 기현상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AI 패권 경쟁이 이 국가랑 기업들한테 지금 투자를 미루면 영원히 뒤처진다, 이런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결과일 겁니다. 이 고금리건 저금리건 상관없이요, 정해진 미래, 이건 AI 시대겠죠. 여기에 대비한 필수 투자는 무조건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력망, 데이터 센터, 반도체 같은 분야, 이 경기 사이클을 초월한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돈이 겉으로는 안 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알고 보면은 곳곳에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자산으로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괴리들이 위기이자 곧 기회겠죠. 많은 분들께서 시장 전체의 공포지수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당장 미래 산업의 쌀격인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눌려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일단 심리가 풀리고 나면은 이들 자산은 진가를 발휘하면서 빠르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지지부진하던 마벨,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이번 마벨의 광학칩 인수 소식 이후에 슬금슬금 힘을 받는 모습이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핵심 자산에 투자하라, 이런 투자 격언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물론 함부로 낙관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현재의 공포 구간이 오히려 핵심 인프라 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모을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의 창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만 하겠습니다. 이 광학 인프라의 시대가 열리면서 함께 변화하는 또 하나의 축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금융 아키텍처입니다. 인공지능 AI 슈퍼컴퓨터를 건설하고 또 굴리는 일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방식도 과거랑 달라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놀랍게도
블록체인, 특히 리플 XRP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기술과 금융의 가장 첨단 영역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거액의 자본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조달하고 운영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고 장비 채우는데 수조 원이 필요합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고자 한다면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리플 레저는 단순 해외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서 실물 자산 토큰화의 허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싱가포르 기반의 오픈 에덴이라는 핀테크 기업은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된 이 미국 단기 국채를 출시했죠. 투자자들은 여기서 리플 레저에서 달러 토큰을 주고받는 것처럼 미 국채에 투자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리플도 역시 이런 움직임을 장려하면서 직접적으로 $10,000,000를 오픈 에덴의 토큰화 국채에 투자했는데요. 여기서 리플 RLUSD라는 기관형 스테이블 코인이 이 영국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디지털 증권거래소 아크삭스랑 손을 잡고 발행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 투자형 디지털 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크삭스가 리플과 함께 수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채권, 이 실물 자산을 리플 레저로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이제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리플 레저를 통해서 거액의 자산을 토큰화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어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때 이 기존처럼 여러 가지 나라은행을 거치는 대신에 리플 레저 위에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손쉽게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토큰화된 지분을 전 세계 어디서나 몇 초 만에 서급할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 기업이 장비를 구매한다거나 해외 공급업체 대금을 지급할 때 리플 레저 기반 디지털 달러나 XRP로 3에서 5초 만에 결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잡한 환전이라거나 몇 날 며칠씩 걸리는 국제 송금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금융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리플 레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기관용 금융 기능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탈중앙화 거래소에 자동화 마켓메이커 기능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토큰의 유동성을 온체인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탈중앙 신원 증명 기술도 도입되면서 거래 참여자의 신원 인증, 그리고 권한 관리까지도 지원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다목적 토큰 표준의 도입입니다. 이 MPT 표준은요, 토큰 발행됐을 때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동결이나 환수 권한 같은 여러가지 규칙을 코딩해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증권형 토큰이라거나 기관 간의 거래의 필수적인 기능들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정된 투자자에게만 배정되는 토큰이라면은 이 화이트리스트가 필요하고, 불법 자금 의심 시 동결 등의 조치가 가능해야겠죠. 이제 리플 레저 네이티브 기능으로서 이런 통제가 가능해졌다라는 거. 결국에 리플 레저는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을 연결해주는 금융 혈관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이나 XRP 하면은 법적 소송이나 송금 이야기만 주로 거론됐었죠. 정작 현장에선 이렇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대중한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실물 자산 토큰화랑 결합한 블록체인 금융은요, 향후에 수조 원대 인프라 자금을 굴리는데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의 돈의 흐름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리플 레저의 활약상,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겠죠. AI 인프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탈중앙화 인프라 네트워크, 이런 분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산 GPU라거나 서버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렌더 네트워크랑 아카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주로 AI 추론이나 아니면 3D 렌더링 같이 이 비교적 짧은 작업에 초점을 맞춰 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소에 흩어진 GPU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다 보면요, 통신 지연 문제가 생겨서 장시간에 걸친 대규모 AI 학습 작업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지연 때문에 분산된 자원을 한데 묶어 쓰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의 발전은 이런 한계를 서서히 허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광학 네트워킹은요, 지연 시간을 극적으로 줄이고 또 거리랑 상관없이 고속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데이터 센터 내부는 물론이고 장차 데이터 센터 간, 그리고 엣지 노드 간 이런 연결에도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흩어진 GPU들도 마치 한 곳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협업 연산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토대가 마련될 거라는 거, 즉 분산 슈퍼컴퓨터 개념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렌더 네트워크는 2025년 이더리움에서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이주하면서 거래 처리 속도를 높였고, 2026년 1분기
컴퓨터 서브넷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렌더 네트워크가 단순 렌더링을 넘어서 인공지능 연산 작업까지 지원하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성능 좋은 GPU 노드들을 묶어가지고 별도의 서브넷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 같은 이 고부화 작업을 처리하려는 시도라는 거. 여기에 광학통신 기술까지도 가세한다. 흩어진 GPU들이 주고받는 데이터 속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면서 분산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예전에는 분산 환경에서는 어려웠었던 일들이 이 광 네트워크 도입으로 가능해지는 방향성이겠죠. 아카시 네트워크도 재밌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카시 같은 경우는 2025년발 자사를 슈퍼클라우드로 포지셔닝하면서 아마존 AWS 같은 중앙화 클라우드에 맞서는 이 탈중앙 대안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남겼습니다. 탈중앙화된 수많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대한 클라우드처럼 제공하겠다는 비전인데요. 만약에 앞으로 마벨의 광학 인터커넥트 칩이 탑재된 고성능 엣지 데이터 센터들이 아카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중앙화 클라우드와의 성능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더 저렴한 비용에 준동일한 성능을 제공하는 이 탈중앙 클라우드가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 비용만 저렴하면 분산 인프라를 쓰는데 거부감이 없을 테니까요. 광학혁명이 탈중앙 인프라에도 낙수 효과를 미치면서 인공지능 합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치로 연결된 AI 시대는요, 이 기존 중앙 집권형 플레이어들 뿐만 아니라 분산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현실화되기까지 풀어야 될 과제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한 가지는 분명히 보여요. 인공지능이랑 블록체인의 융합이라는 이런 흐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 AI가 뇌라면요, 광학 인터커넥트는 그 뇌를 잇는 신경망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그 신경망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혈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림이라는 거. 기술과 금융의 최첨단이 또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개월 내 단기로는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 특유의 세금 손실 처리매도 이런 영향으로 계속 소강 상태라거나 약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포 심리가 연말까지는 투자자들을 짓누를 공산이 크다라는 거고, 여기에 미국의 과학기술 수출 통제가 실제로 발효가 되면서 관련 공급망 기업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 중국의 부품을 팔던 기업들은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또 급하게 국산화에 매달리느라고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쳐가지고 연말에서 연초 시장은요, 더 높은 변동성 속에서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한마디로 큰 서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이 겨울잠 구간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개월 내 2026년 1분기, 이때 점차 기관 자금의 해독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거래소랑 커스터디 업체들의 통합이 되면서 리플 레저를 통한 실무자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른 토큰화된 국채, 부동산 같은 거래가 활발해지면요, 리플 레저 생태계에 대한 기관들의 신뢰도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1분기는 이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한데요, 이때 랜더나 아카시 같은 이 탈중앙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우리 네트워크의 AI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다, 이런 관련 지표들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분산 GPU 네트워크들이 매출이나 이용량 증가를 증명을 하게 된다면 이 시장의 관심은 다시 한번 AI 인프라 테마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 종합해봤을 때 1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중립에서 강세 사이의 분위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 섹터별로 봤을 때 명암이 갈리는 장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나 탈중앙 인프라 같은 테마는 살아나겠지만요, 이 경기 민감 업종이나 소비재는 여전히 부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6개월 후라고 할 수 있는 2026년 중반에는요, 본격적인 광학 붐이 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마벨이 셀레스티얼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합한 첫 번째 프로토타입 제품을 내놓은 시기인데요. 이 마벨이 인수 발표 당시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은 26년 상반기 중으로 광학 패브릭 솔루션의 시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때쯤에 아마존이라거나 구글 같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광 인터커넥트 C 제품을 공급하면서 테스트를 거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2026년 중반 정도면은 이 미국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확실히 선다? 그렇다면 높았던 금리가 드디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력하게 되살아날 거고, 이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성장주랑 암호자산에는 탄력이 붙곤 하겠죠. 게다가 이때쯤에 리플 레저 기반의 인프라 금융 모델의 실제 사례로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데이터 센터 개발 프로젝트가 리플 레저에서 펀딩에 성공을 했다라거나,
RLUSD 스테이블코인이 국제결제의 대형으로 쓰였다라거나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줄 거기 때문에 결국에 6개월 뒤에는 전반적인 강세장, 그 중에서도 인프라 자산 주도 랠리가 펼쳐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이 지금 숨죽여 준비해왔던 과학 블록체인 인프라 스토리가요, 비로소 만개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시 불안이랑 산업 포항이 엇갈리는 환경에서는요,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조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벨 전략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무거운 줄을 단 엿기처럼요, 이 포트폴리오 한쪽에 매우 안전한 자산을 넣으시고 또 다른 한쪽에 고위험, 고성장 자산을 담는 방식입니다. 중간 정도의 평범한 자산보다는 양극단에 집중하는 거죠. 이 현재 시장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포지수가 높아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자산과 동시에 AI 인프라 같은 초고성장 기회를 잡을 자산을 양손에 쥐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축은 주식시장에서의 전략인데요. 키워드는 곡괭이랑 삽입니다. 역사상 골드러시 때 금을 캔 사람보다 곡괭이랑 삽을 판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투자에 적용하시면은 당장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소비자랑 만나는 기업보다는요, 그들에게 필수 장비랑 도구를 파는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 AI 광학 시대에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인데요. 앞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폐쇄 생태계에 맞서는 중립적인 무기 공급상 포지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 이 향후에 아마존,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 대신에 자체 AI 칩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 칩들을 광속으로 연결해줄 마벨의 기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드컴조차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해자를 마벨이 선점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인프라랑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 테마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먼저 XRP입니다. 이 XRP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프라 금융의 허브로 가능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 당장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고 실망하시기보다는요, 리플 레저상에서 실제 활용 지표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RLUSD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리플 레저의 토큰화된 실무자산 총액 TVL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들 말이죠. 이렇게 펀더멘털 지표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준다면은 가격은 결국에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지금처럼 공포 심리가 지배하는 구간에서는요, 차라리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무리한 한방 배팅은 피하시면서 점리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특히 XRP 보유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기다리기 답답하시다면은 오픈 에덴의 토크나 국채처럼 이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으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상의 국채를 보유하는 형태지만요, 실물 국채 이자를 수취하면서 향후 상승장을 대비할 수 있는 방어적인 운용 전략이겠죠. 이 시장이라는 게 원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구조고, 그 흐름에 감정이 흔들리면은 결국 이 게임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간이 오르면 내 실력이 좋아진 것 같고, 시장이 떨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사실상 시장은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인 거고,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태도로 이런 흐름들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입니다. 이 상승장일 때만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락장일 때마다 멘탈이 무너지고 의심이 시작된다면은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기쁨과 고통 사이를 오가다가 지치게 되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상승장일 때 오히려 담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을 보면서 흥분하시기보다는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불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이야말로 기회를 만들 시간일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 시장이 좋을 때도 적당한 단기 고점,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단기 저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오히려 매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시장이 좋을 때고요, 반대로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시장이 안 좋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를 조금씩이라도 살려보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되실 거고, 매번 강조드리는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시장입니다. 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손실 신호가 아니라요, 준비된 사람한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 이때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또 비중을 조절하고 원칙을 되짚어보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결국 다음 상승장을 맞이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을 원망하실 게 아니라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결국에 내 미래 그래프를 바꾸는 셈인 거고, 그 태도의 차이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을 가볍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탐욕에 빠질 때 두려워해라. 이 워렌 버핏의 말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 국부펀드라는 가장 거대하고 현명한 돈이 이 공포를 자산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가 말한 공포의 자산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실용성의 자산에 XRP 리플을 선점할 수 있는 해안, 이 두 가지가 2026년 슈퍼사이클의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핑크의 발언 변화를 추적해보자면요. 기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나 2025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의 가설적인 시나리오랑 12월 3일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의 확증 발언들 자체가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초에 제시됐던 청사진들이요, 연말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소버린 피벗, 즉 국가 자금의 대전환이라고 명명하면서 이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 구조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XRP랑 리플 같은 유틸리티 자산까지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같은 경우는 레리 핑크의 비트코인 관점이 기존 탐색에서 확신으로 진화한 해로서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레리 핑크의 말 한마디가 곧 월가랑 국부펀드 자금의 움직임을 대변해왔기 때문인 건데, 핑크의 두 가지 발언, 이 다보스에서의 가설, 그리고 딜북 서밋에서의 폭로까지 여러 가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거대한 자금 집행의 전주곡과 후일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이 레리 핑크가 금융 엘리트들 앞에 도발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전 세계 국부펀드들이 운영하고 있는 약 13조 달러 규모의 자산 중에서 2%에서 5% 정도만 비트코인에 할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에서 최대 70만 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모델을 공개한 건데요. 단순하게 숫자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국부펀드 매니저들과의 대화를 예시로 들으면서 이미 그들은 2%가 적정한지 아니면 5%까지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남겼는데요. 즉 국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단계는 벌써부터 지나갔고 얼마나 살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마디로 살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사는 거는 확정이 됐고 얼마를 더 살까, 이런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초반대였고요. 이 발언이 장기적인 비전 정도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하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이미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 시작된 움직임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 핑크는 그 예고편이 현실화되었다는 것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인터뷰어 앤드류 쇼킨 측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6천 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8만 달러대로 급락한 최근 상황을 물어봤을 때 이 핑크가 놀라운 뒷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 여러 가지 국부펀드들이 이 12만 달러, 10만 달러, 그리고 8만 달러대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8만 달러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가 현재 시장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최근 비트코인 시장을 떠받친 큰 손은 다름 아닌 국부펀드였다는 거. 그리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금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국가 자금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한 매수 구간의 제시입니다. 8만에서 12만 달러 사이의 가격대가요, 거대한 자금이 판단하는 저가 매수 구간임이 드러났다는 거고, 가격이 내리면 내릴수록 더 많이 사들이는 역발상 전략으로서 이 구간에 두터운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장기 보유 의도의 확인입니다. 레리 핑크가 이들이 비트코인을 트레이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수년간 보유하려고 산다, 이렇게 강조를 남겼어요. 이게 바로 국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국채처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리 핑크는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비트코인의 성격 자체를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지표라고 부르면서 외면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공포의 자산이라고 칭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법정 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 사람들이 피신하는 자산이란 뜻입니다. 지정학적인 위기, 미국의 재정 불안,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논리인데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기술주랑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에서
금이나 미국채 같은 이런 안전자산의 대안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프레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국부펀드 입장에서는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행위가 투기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 헤지로서 포장되기 때문에 그 명분이 석유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부펀드들의 비트코인 매수 행렬은 단순한 자산 다각화 정도가 아니라요.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생존 전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2025년 말 현재 전 세계 경제에는 기존의 달러 중심의 부채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요. 국부펀드들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디베이스먼트, 화폐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미국 시타델의 켄 그리핀은요, 올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미국의 국가 부채 리스크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노출을 줄여나가고 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지적을 남겼었는데,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요, 뾰족한 해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서 빚의 실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우려가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부펀드들이 주목하는 건요, 이 발행량이 수학적으로 2100만 개 정도로 고정된 비트코인입니다. 채권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의 부채 리스크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그 유일한 유동자산으로서 부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금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 글로벌 유동성 환경도 국부펀드들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크로스보더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요, 2026년 1분기에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미 2025년 말에 이 미국 연준이 고용시장 둔화에 대응을 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달러 유동성 공급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했었죠. 이 동시에 경제는 K자형 회복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이 몰리면서 일부 분야는 호황이지만 또 다른 분야는 침체를 겪는 양극화된 회복이었다는 거.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요, 유동성 공급을 쉽게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국부펀드들이 2026년 유동성 파도가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전에요, 2025년의 가격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자산을 사들이는 이 프런트러닝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요, 가장 희소한 자산의 가격이 가장 빠르고 크게 반등한다는 것들을 이미 여러 차례의 사이클로 학습했기 때문인데요. 2025년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디지털 자산 기조 역시도 이 국부펀드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데이비드 sak스 측에서는요, 백악관의 AI 그리고 암호화폐 차례로 임명이 되면서 미국 정부는 암호자산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거고, 여기서 거론되는 시나리오가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측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미국보다 먼저 그리고 더 낮은 가격의 사두자라는 게임 이론적인 압박감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sak스가 이끌고 있는 이 태스크포스는요, 그동안 암호화폐의 비우호적이던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부펀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규제 리스크가 없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 결국에 국제 자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라면요, 우리도 서둘러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말한 조용히 매수하는 국부펀드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현재 포착되는 흐름을 보면은 중동과 유럽, 아시아의 주요 국부펀드들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중동 산유국들의 국부펀드는 가장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이들한테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경제구조 개편에서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해답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아부다비가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바달라 같은 경우는 2025년 중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 약 4억 800만 달러, 하나로 5,700억을 투자했다라고 공시를 남겼어요. 단순하게 ETF 지분을 사는 것을 넘어가지고 아부다비가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랑 데이터 센터에도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보유뿐만이 아니라요, 생태계 전체를 장악을 함으로써 중동의 크립토 허브로 도약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비트코인 매집설이 무성했었지만요, 2025년 말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 정부가 2018년에 내렸었던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서 2025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부펀드의 투자를 위한 법적 준비 작업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여기서 카타르 투자청은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외거래 OTC로서 물량을 확보했었고, 한편으로 풍부한 천연가스를 활용한 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 진출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핑크가 말한 조용한 매수의 배후로서 자주 거론되는 곳이 바로 카타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공공투자기금은 다소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네옴 신도시 같은 여러가지 초대형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제약이 생겼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F 같은 경우는 리야드의 블랙록과 공동으로서 50억 달러 규모 멀티에셋 투자 플랫폼을 설립했고, 인공지능이랑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가 직접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기보다는 채굴 인프라 투자 같은 여러가지 간접적인 확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 이 블랙록과의 밀접한 협력이 훗날 시장 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자금들도 서서히 디지털 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룩셈부르크의 세대간 국부펀드는요, 유럽 지역 국부펀드로는 최초로서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 ETF에 할당했습니다. 이 비중이나 절대 규모는 작겠지만 극도로 보수적인 유럽 자금까지도 현재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이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 부탄은 독특한 사례입니다. 공식적인 국부펀드는 없지만 이 국영 지주회사인 트럭홀딩을 통해 가지고 풍부한 수력발전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 2025년 기준 이 부탄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1만 3천 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GDP 대비 상당한 규모로서 국가 차원의 채굴형 비트코인 축적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노르웨이 오일펀드는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인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 즉 비트코인에 직접 뛰어들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 내부 주식 투자만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수혜를 입는 우회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부펀드의 진입은 비트코인 시장의 미시 구조에도 뚜렷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2025년 11월 그리고 12월까지 데이터는요, 개인이랑 기관들의 명확한 손바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1,000개 비트코인 이상 보유한 지갑 숫자가 2025년 11월 이후에 급증을 했다는 거. 이게 바로 통상적으로 골이라고 불리는 계좌들로서 이 대형 기관이나 부호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 중반에서 8만 달러대로 떨어지는 동안 이 고래 지갑 숫자가 오히려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격 급락 국면에서 개인이 던진 물량을 고래들이 받아갔다는 전형적인 기관 매집 패턴이 나타난 거겠죠. 이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투매할 때 거대 자본은 오히려 그 공포를 사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었던 11월 중순 일부 중소형 비트코인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대 규모인 블랙록, 이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오히려 큰 출혈이 없었고요. 이런 하락 국면에서 저가 매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 이런 대비가 시사하는 바는 이 IBIT의 투자자들은 대개 국부펀드나 연기금 같은 중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가 급락 직후에 10에서 20대 정도의 극단적 공포 구간까지 떨어졌는데요. 블랙록 렐리핑크의 이 공포 자산이라는 개념들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장면이라는 거. 개인이 공포에 떨 때 국가 자금은 그 공포를 자산으로 매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레리 핑크가 언급한 8만에서 12만 달러 가격대가 이제 강력한 기관 방어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구간에 이미 막대한 국부펀드 자금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 범위에 들어올 때마다 탄탄한 지지 매수세가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실제로 8만 달러대에서는 여러가지 국부펀드가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서 공격적 매수에 나섰고, 10만에서 12만 달러 구간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점진적인 매집을 이어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곧 국부펀드의 1차 매집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마크업 단계로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8만에서 12만 달러대 구간은요, 국가 돈이 구축한 역사적인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불을 날려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이 국부펀드의 디지털 금고 역할을 한다면 XRP는 그들이 활용할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XRP 생태계에서는 국부펀드의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세 가지 굵직한 변화가 완료됐는데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랑 더불어서 ISO 2002 국제 송금 표준 전환이 완료됐고,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승인됐죠. 이렇게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기관들이 사용할 준비가 된 유틸리티 자산으로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이 국부펀드들의 행보는
바벨 전략으로서 요약이 된다라는 거. 이 한쪽 끝에서는 안정성을, 또 다른 한쪽 끝에서는 성장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노리는 방식인데요. 왼손에는 비트코인을 쥐고 또 오른손에는 XRP랑 RLUSD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잡는 모습입니다. 즉 포트폴리오의 일부 약 2에서 5% 정도는 비트코인에 배정하면서 법정 화폐 가치 하락이라거나 지정학적 위기에 대비를 합니다. 레리 핑크의 표현대로 비트코인을 국가의 공포 자산으로 삼아서 그 안전판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자금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혈맥이 될 XRP랑 기관용 스테이블코인, RLUSD 생태계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에 각국의 거대 자본들이 디지털 금과 디지털 레일로서 무게추를 옮겨 탄 셈이겠죠. 이런 자금 구조 변화랑 유동성 환경을 감안했을 때 2026년 비트코인 그리고 XRP 리플 시장은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 2025년 말 조정장을 거쳐서 국부 펀드들의 매집이 완료된 만큼 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재개되는 2026년 1분기 가볍게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15만에서 20만 달러 구간에 안착하면서 새로운 가격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 레리 핑크가 제시한 50만 달러 시나리오는요, 비록 장기적인 가정이겠지만 이렇게 국가 단위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절대로 허황된 수치가 아니라는 인식 자체가 퍼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도 역시 이 은행권 실제 사용 확대, 그리고 ETF를 통한 간접 투자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2026년에 2018년의 전고점을 돌파했었고요. 다가오는 2026년에는 3.5달러 돌파하고 장차 4에서 5달러 선까지 상승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XRP가 소송 이슈를 넘어서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는 이런 흐름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거겠죠. 이어서 레리 핑크의 한마디는 국부 펀드들의 조용한 매수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시장에 완전히 흡수가 되면서 2026년 유동성의 파도가 본격화된다면 이 조용했던 매집 단계는 끝나고 공개적인 추경 매수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더 이상 누가 사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고 거대한 국부 펀드들이 이미 깔아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 8만에서 12만 달러 구간은요, 이 훗날 국가들이 바닥을 다진 역사적 축적 지대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들에게 남는 과제는 분명하겠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큰 틀을 이해하고 또 국부펀드의 발자취를 따라서 본인들만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향후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 당장 리플을 전부 정리하고 시장을 떠날 생각이 아니라면요, 무엇을 살지보다 얼마를 현금으로 들고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리플, 비트, 도지, 알트 같은 종목에만 시선이 쏠리는데 사실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현금 비중이라는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제3의 종목입니다. 수익률 그래프에는 표시되지도 않고 또 화려한 급등을 보여주지도 않지만요, 이 현금 비중이야말로 나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될 거라는 거.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차트만 보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내 돈이 가만히 쉬고 있다라는 생각에 조급함이 먼저 올라오게 되죠. 하지만 막상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부 물려있는 사람의 심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락은 공포지만요,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의 하락은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는 손절을 고민하고 또 누군가는 탈출을 검색할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서부터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그 다음 수를 고민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차이는 수익률 이전에 멘탈에서 이미 승부가 갈려버린 결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생각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무엇을 더 살지 고민하기 전에 내 현금 비중이 현실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준인지 가장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율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의 크기, 나의 투자 스타일, 나의 속도에 맞춰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늘 많이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둔 사람인 거고, 그 여유의 이름이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결국에 이 시장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런 흐름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방향성이고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도를 만드는 거는 바람이지만요, 그 파도 위를 달리는 거는 서퍼의 몫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공급 충격이라는 거센 바람이 시장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파도 앞에서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올라타서 즐길 것인지, 이 준비된 서퍼만이 가장 높고 또 희소한 파도의 정점에서
새로운 부의 수평선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12월 여기서의 글로벌 경제는요,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이런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 한쪽에서는 미국 연준이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돈줄을 다시 풀기 시작하는 이런 유동성의 귀환이라는 XRP 리플한테 강력한 호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 물리적 공급망 붕괴로 인해 가지고 실물 자산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풀리고 있는 돈, 그리고 부족한 물건, 이게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최근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들,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붐까지도, 게다가 구리 공급 대란이 요즘에 또 동시에 펼쳐지고 있죠. 이 시장 구조의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음 해 2026년 1분기 이 충돌은 어떤 변동성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 통해서는 이런 표면적인 뉴스의 이면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기계 장치를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흐름으로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FOMC 회의는요, 단순한 금리 결정이 아니라 이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점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12월 10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바로 지난 9월달과 10월달에 이은 3회 연속 금리 인하로서 연준의 우선순위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이제는 고용시장 방어로서 완전히 이동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실업률이 4%대 중반을 넘볼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고용 증가세가 둔화를 하면서 미국 연준 내부 비둘기파 위원들은 여전히 실질금리가 높아서 경기가 제약받고 있다, 이러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 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경제를 또 부드럽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피봇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 자체가 싱겁게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매파 위원들 측에서는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확신하기엔 이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격한 방향 전환에 제동을 걸면서 12월 달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건너뛰는 이런 식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용지표 약세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 월가의 대체적인 판단인데요. 결국에 12월달 FOMC 결과 이 연준 위원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 자체는 완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날 회의에서 정작 시장의 시선을 더 강력하게 끌 요소는 바로 금리 점도표입니다. 2026년 말 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치를 보여주는 점도표는요, 이번에 의견 분산도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준 내부에서도 2026년 최종금리를 둘러싸고 있는 견해차가 극심하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골드만삭스는요, 1월 달에는 잠깐 쉬고 또 3월과 6월에 추가 인하해서 이 최종금리 3에서 3.25% 수준으로 안정시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편 JP모건 같은 경우는 2026년 한 해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만 천천히 인하해서 연말금리 기준 약 3.5%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연준의 점도표의 중간값이 어디에 찍히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해석이 갈리게 될 텐데, 만약에 중간값 금리가 3.5% 이상으로 높게 제시가 된다, 그렇다면 완화적인 기대를 가진 시장에 다소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숫자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다수 위원들이 금리 인하 방향으로 방향타를 돌렸다, 이런 점이 분명해진다면은 2026년 1분기 이 금융환경은 2025년에 비해서 확실히 완화적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시적인 변수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재임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요, 공개적으로 저금리를 압박을 하고 있고, 마침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을 노리고 있다는 거. 트럼프가 자신의 경제책사인 케빈 헤셋 등을 차기 의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헤셋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둘기파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죠. 이 시장의 이런 정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2026년 1분기부터 파월 의장의 레임덕, 그리고 더 완화적인 차기 의장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려고 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실제 금리가 내려가기도 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곧 돈 풀리겠구나, 이러면서 앞서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금리 더 내려 이렇게 외치고 있고, 또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모습들이 연출된다면은 금리가 아직까지 높게 유지되어 있어도 이 체감되는 금융 여건은 이미 느슨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정치랑 통화의 교차 지점에서 2026년 초 이때 시장은 예상보다 더 풍부한 유동성을 맛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위험자산에 대한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촉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구리 슈퍼사이클의 서먹이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5년 12월 초에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5.37달러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불과 1년 전의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침체되어 있던 구리 시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뒤집혔다. 이거는 단순하게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 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전례 없이 컸기 때문이겠죠. 특히 인도네시아, 칠레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2026년 이 구리 시장의 판도를 근본부터 바꿔놨습니다. 이 시장 공급이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새로운 엔진을 달고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과거의 구리 수요를 눈을 떼면은 이 주로 중국의 부동산이나 인프라 건설을 떠올렸었지만 2026년을 앞둔 지금의 구리 수요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프라 투자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열풍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 센터들이 바로 구리를 대량으로 삼켜버리는 새로운 하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는요, 이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력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꺼번에 수만 개 정도의 고성능 GPU가 돌아가다 보니까 전기 소모가 엄청나겠죠. 또 그에 따른 발열도 폭발적이겠죠.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기존 공냉식 대신에 액체 냉각이 도입이 되는데 이 냉각 파이프랑 열 교환기의 핵심 소재가 바로 구리입니다. 게다가 전력 공급을 위한 이 두꺼운 배전 버스바 그리고 초고속 통신을 위한 케이블까지도 이 구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하나가 들어서면요, 그 안에 수천 톤의 구리가 이 배선과 기기로서 깔리게 될 겁니다. 실제 사례로서 미국 시카고에 지어진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는요, 무려 2,000톤 이상의 구리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인공지능 인프라는 구리를 잡아먹는 새로운 괴물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구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숨겨져 있는 아이러니한 역설이 있다는 거. 이 연준이 경제 살리려고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이 실물로 흘러들어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자극하고 그 결과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이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구리 가격의 급등이요, 연준이 가장 경계하는 물가 불안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촉매지겠죠.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랑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열풍 속에서 핵심 원자재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여기서 비롯된 이 비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을 가리켜서 요즘엔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2026년 1분기 중에 구리 가격이 톤당 13,000달러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상승한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 마냥 금리 인하 드라이브를 계속 밟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 인플레이션 목표 2%대 복귀라는 연준의 숙제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또 일시 중단해야 될 압박이 커질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또 바로 유동성에 취해서 달리던 시장에 냉수를 끼얹는 위험 요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의 시장은요, 이 돈이 풀린다는 환호랑 또 물가가 다시 오르나 이런 경계가 동시에 교차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구리 가격으로 촉발된 여러가지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 XRP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헤빙 무드가 감지가 된다는 거. 2025년 출범한 폴 애키스 SEC 위원장은요, 다가오는 2026년 1분기부터 이 혁신 면제 정책을 통해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 혁신 면제가 뭐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 제도인데요. SEC의 입장 변화가 이 금융권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들을 비롯한 이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가지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랑 거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섰는데요. 이제까지는 이 규제 이슈 때문에 머뭇거리던 기관들도 새해 1월이 되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비중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기관들이 새로운 회계 연도에 맞춰가지고 또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시기인데요. 마침 이때 이 규제 명확성 그리고 신뢰할 만한 투자 수단이 등장을 하면서 풍부해진 유동성까지도 겹쳐주면서 2026년 초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거대한 자금 유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비트코인과 XRP가 더 이상 변방의 선택지가 아니라요, 이 메이저 자산군의 한 축으로 인정받는 이런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내년 1분기 글로벌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유동성이 귀환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실물 자산의 희소성이겠습니다. 한쪽에선 연준의 금리 인하,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지향적인 재정 정책까지 다양하게 맞물리면서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돈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크라스버그 광산 사고랑
코델코 부진으로 대표되는 공급 충격,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붐으로 인한 이 수요 급증까지도 맞물리면서 구리를 비롯한 실물 원자재 전반에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희소성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넘쳐나는 유동성이요, 이 부족한 실물을 쫓아가는 형국이고,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하게 모든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진짜 희소한 자산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국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뀐 게임의 법칙에 맞춰가지고 또 시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 연준의 피벗으로 풀려나온 유동성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또 공급이 제한된 이 자산군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구리나 니켈, 리튬 같은 이런 핵심 원자재들, 그리고 그 생산 기업들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이 정해진 자산이라거나 리플 XRP처럼 명확한 활용처랑 또 제한된 공급을 가진 자산은 유동성 팽창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리플 XRP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면서 단숨에 시장 지형이 바뀌는 것들을 목격하고 있죠. 앞으로 다가올 분기에서는요, 이렇게 희소성의 가치가 시장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그림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역사상 보기 드문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혁명이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요. 기후위기 대응이랑 지정학적인 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다시 완화적으로 돌아섰지만요, 그 돈이 향하는 곳은 어쩌면 과거랑 다를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권력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시면은 또 하나의 방향성이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희소한 것들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더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거는 없어서 못 파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2026년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승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요, 이 남들이 당장 주목하지 않는 희소성의 등대를 찾아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거대한 대통합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의 기준점이 되어줄 겁니다. 이 호재를 기다리면서 답답해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하락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차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것들 하나씩 보면요,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시장이 반응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나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시장이 심리적으로 버티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이 지금의 시장은 하나 둘의 호재로 방향성이 크게 뒤집히기에는 워낙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이고,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가지고 나 홀로 독주하는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제 오르나 여기에 집착하시기보다는 하락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겠죠. 시장이 매번 상승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하락장이 전부 기회만 되는 이런 구간도 아니라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었지만요, 또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 지금처럼 조정 하락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두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상승장이 다시 찾아왔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락장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그냥 바라보시기만 하다 보면은 막상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살 걸, 그때 조금 담아둘 걸,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는 언제 터지냐보다는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 공포에 눌려서 멈춰있기보다는 내 비중은 어느 정도고 내 평균 단가는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내 자금 상황에서 이 무리하지 않는 선은 어디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락장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본 사람들만 나중에 찾아오는 상승장에서 운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이 시장에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 조용히 준비한 사람한테 먼저 다가온다라는 거, 이런 구간들 지나면서 꼭 한 번쯤은 스스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 방향성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요, 버티면서 준비한 사람이겠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또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또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 이 자료가 실제 버튼을 누를 때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도가 없을 때는요, 이 현명한 항사는 나침반에 꺼내든다라고 합니다. 지난 미국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가 사라져버렸었죠. 이 시장이 지도 없는 암흑성을 항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라는 나침반은 흔들림 없이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바로 금리 인하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XRP라는 이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절대로 암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이 나침반을 믿고 키를 잡으신 분들만이 새로운 대륙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이 글로벌 돈의 지도는 어떻게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판 위에서 비트코인과 XRP는 왜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번 주는 단순하게 FOMC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2026년 이 상반기 자산 배분 전체를 가르는 방향성이 정해지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의지해왔던 이 숫자랑 데이터 한동안 끊겨버렸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10월부터 11월 초까지 무려 43일 동안 이어졌었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노동통계국이랑 미국 상무부의 통계 작업이 멈추면서 원래 11월 초에 나왔어야 될 10월달 고용보고서가 12월 중순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게다가 10월달 가계조사는요, 아예 영구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말인즉슨 지금 미국 연준이 그리고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숫자를 보면서 정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요,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향을 추정해야 되는 구간에 서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을 일종의 데이터 암흑 속의 유동성 분기점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시장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이 채권 시장은 이미 경기 둔화를 전제로 움직여주고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월달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밀려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참가자들은 CME 페드워치를 보면서 12월달에 25bp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80%를 넘는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면적인 뉴스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미국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린다. 유동성 완화다. 또 연말 랠리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돌아가는 기계장치는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거. 이 연준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요, 12명의 투표권자 중에 절반 가까이는 추가 금리 완화에 회의적입니다. 이 워싱턴 이사회 멤버 중에서도 강력하게 인하를 밀어붙이는 쪽은 소수에 불과해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완화를 따라가는 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어오르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2월달 FOMC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금리를 내리냐 마느냐 자체보다는 어떤 톤으로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느냐에 가깝다라는 거. 만약에 25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파월 의장 측에서 이번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이게 형식적인 금리 인하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매파가 돼버리는 이른바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돼버립니다. 또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데이터 공백 때문에 이거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해줘도요, 이미 연말 상승 랠리 가격에 반영해 놓은 이 주식과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실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의 경제 캘린더가 한 개로 묶입니다. 오늘 공장제 수주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표면적으로 제조업 지표지만요, 운송을 제외한 민간 수주 흐름을 봤을 때 미국 내부 실물 경기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방산과 항공우주 주문 덕분에 숫자가 괜찮게 나왔었지만 민간 소비재 쪽은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있었죠. 만약에 오늘 수치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와버린다면은 연준은 이렇게 말할 명분이 생길 거예요. 실물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거. 보험성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3년물 국채 입찰은 조금 다른 성격의 단서를 줍니다. 이 3년물은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맞닿아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입찰 수요가 약하고 또 낙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면은 시장 투자자들이 향후 인플레이션이라거나 재정 악화를 우려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같은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도가 줄어든다면요, 미국 재정이랑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가 될 거라는 거. 여기까지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야를 한번 밖으로 넓혀볼까요? 오늘 발표된 일본 3분기 GDP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0.4% 마이너스입니다. 연율로 환산했을 때 거의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역성장인데요. 이 숫자만 보면 예상보다 조금 더 나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 역성장의 핵심은 수출입니다. 자동차, 기계, 부품, 일본 경제의 심장 같은 산업들이 2025년 9월부터 시작된 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정면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품목 15% 기본관세, 그 핵심 품목에는 더 높은 관세, 그 결과로서 일본의 순수출이 성장률을 직접 깎아내리는 이런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수도 힘이 없습니다. 쌀값, 공공요금, 생활비까지도 전부 다 올라가면서 가게는 지갑을 닫고 있고 민간 소비는 겨우 0.1%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라는 거. 이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요, 그 안에 깔린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차갑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은행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면은 엔화 약세가 심해지고 또 수입 물가가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마이너스로 꺾인 상황에서 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기어를 높은 쪽으로 넣는 것과도 비슷한 선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 수년 동안 전 세계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저렴한 엔화 자금이 언제 어떤 계기로 거꾸로 빠져나올지 모르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일본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라거나 이 올릴 것 같은 제스처만 강력하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엔화 강세랑 함께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그대로 글로벌 자산 가격의 변동성으로 번질 수밖에 없겠죠.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로존은 3분기 0.3% 성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성장은 낮고 물가는 끈적거려요. 게다가 미국의 관세 압박이랑 중국 경기 둔화라는 이 이중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이 트럼프 2.0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단순한 미중 갈등이 아니라요. 이 동맹까지 포함해서 생산과 무역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이런 작업에 가깝다라는 거. 여기까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미국은 셧다운 이후의 데이터 암흑 속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일본과 유럽은 미국발 관세 그리고 자본 흐름 변화의 충격을 실물에서 먼저 맞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유동성의 대전환이 과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이 표면적으로 익숙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요. 이번 사이클은 그 이전과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디커플링인데요. 특히 비트코인과 XRP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올해 4분기 초에 어땠습니까? 12만 6천 달러 부근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죠. 그 이후에 9만 달러 아래까지 빠르게 하락했고 지금은 9만 2천 달러대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약 25% 정도의 조정 하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기술적인 분석가들은 350일 이평선, 피보나치 비율, 각종 멀티플라이어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는 중기 약세장이다라는 신호를 읽습니다. 또 반대로 거시를 보는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이 멈추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국면에서 달러 유동성은 결국에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전략 자산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미국 연준, 국채, 그리고 미국 재정과 직접 연결된 거시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연준의 한마디, 이 국채 입찰 결과 하나가 비트코인의 중기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거. 리플 XRP도 절대로 다르지가 않겠죠. 여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 변수도 얹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을 지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MSCI 같은 지수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패시브 펀드의 강제 매도라거나 이 반대로 강제 편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겠죠. 이것도 역시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유동성 대전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리플 XRP의 이야기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 비트코인은 거시 사이클과 함께 크게 흔들리지만요. XRP는 지금 독자적인 호재를 타고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XRP가 ETF를 통한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인프라, 이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달고 달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과 XRP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갈라진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은 미국 통화정책, 국채시장, 연준의장 인상까지도 이런 매크로 변수에 직접적으로 흔들리겠죠. 파월 의장의 한마디,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인사 방향, 비트코인 프리미엄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겁니다. 반대로 XRP는 어떤가요? 이런 규제 명확성이랑 실물 사용처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을 통해서 비증권 자산으로 정리된 이 상황에서 ETF랑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깔리면서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연결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같은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거시 유동성의 온도계에 가깝고요. XRP는 결제 송금 인프라의 사용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이번 주 시나리오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돼요. 이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거시구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위상을 머릿속에 둔 상황에서 이번 주를 세 가지 그림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골디락스 피벗입니다. 연준이 25bp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다만 데이터 공백이 있었으니까 선제적으로 한번 움직여준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 공장제 수준하거나 졸지 같은 지표가 둔화되지만요. 붕괴하지 않는 수준에서 나온다면은 이 시나리오에 힘이 실릴 거라는 거. 이런 경우에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다시 노릴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재진입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XRP는 ETF 자금 유입이랑 RLUSD 사용량 확대를 바탕으로서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이런 톤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경우라는 거. 게다가 3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하고 또 시장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면은 이런 공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8만 달러 중반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 리플 XRP 역시 절대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요. 이 거시 해지가 아니라 인프라 사용량이라는 이 독립된 모멘텀 덕분에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경기 침체 패닉입니다. 이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요. 졸출하거나 고용 관련된 지표에서 예상 밖의 급락이 나오고 연준이 50bp 같은 이 강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호재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거나 이런 구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 시장 초기에는 위험자산 전반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주식이나 하이힐드 채권이나 비트코인 이 모두 다 일단은 현금 선호에 밀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어디까지 빠졌는지 어디가 구조적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여기를 가지고 다시 선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무엇이 맞느냐를 미리 찍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각 시나리오에서 확인하셔야 될 기준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준을 바라볼 때 금리 결정보다 파월의 문장을 보셔야 돼요. 데이터 공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인내라는 단어를 쓰는지, 불확실성을 강조하는지 이런 미묘한 변화들에 따라 가지고 이번 금리 인하가 하나짜리인지 시작인지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채권 시장을 볼 때는요. 3년물 입찰 결과랑 외국인 수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물 금리의 반응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일본과 유럽을 보실 때는 금리 엔화랑 그리고 유로화의 움직임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는지 아직은 단기 변동성이 그치는지 이런 것들만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미국 연준 의사로 그리고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렬되는지를 함께 바라봐 보시고 XRP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두 번째가 RLUSD를 포함한 이 리플 레저상의 실제 사용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보유 물량의 변화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신사채널 차원에서 꾸준히 체크드리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시장은 숫자랑 차트만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데이터는 끊기고 정책은 정치화되고 무역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이 모든 변화가 결국에 한 가지로 모인다는 거. 글로벌 유동성의 대전환이겠죠. 이런 유동성의 재배치 속에서 비트코인은 거시정책 그리고 재정들 국제시장을 반영하는 전략 자산으로서 XRP는 ETF랑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국경을 넘는 결제송금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서 이렇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방향, 그리고 권력의 의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위에 올라가는 이런 새로운 금융 인프라까지도 이 세 가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몇 달 동안 나올 뉴스들, 이 가격 움직임들이 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리플 정리하고 시장을 떠날 생각이 아니시라면요. 무엇을 매수할지보다 얼마를 현금으로 들고 있을지 이거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 투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리플, 비트, 도지, 각종 알트들 이렇게 종목에만 시선이 쏠리죠. 하지만 사실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현금 비중이라는 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제3의 종목입니다. 수익률 그래프에는 표시도 되지 않고요. 화려한 급등을 보여주지도 않겠지만 이런 현금 비중이야말로 나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차트만 보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또 내 돈이 가만히 쉬고 있다는 생각에 조급함이 먼저 올라오시겠죠. 하지만 막상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과 전부 다 물려있는 사람의 심리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락은 공포지만요.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의 하락은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는 손절을 고민하시고 또 누군가는 탈출을 검색할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서부터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그 다음 수를 고민하십니다. 이 차이가 수익률 이전에 이 멘탈에서 이미 승부가 갈려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생각이 아니시라면은 이제는 무엇을 더 살지 고민하시기 전에 내 현금 비중이 현실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준인지 여기를 먼저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율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의 크기, 나의 투자 스타일, 나의 속도에 맞춰서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들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요. 늘상 많이 투자하고 몰빵 투자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둔 사람. 그 여유의 이름이 바로 현금 비중이라는 거.
결국에 이 시장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요,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 같은 분들이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부인 거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